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지은이는 사이토 히토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중 한 명으로 1997년과 2003년 개인 납세액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12년간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다. 토지 매각이나 주식 공개 등에 의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중에도 납세액이 전부 사업소득이어서 토지 주식 비포함 납세액은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본 3대 경영자로 손꼽히는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스시타 구노스케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작가로서도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신비로운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높다. 차례를 읽겠습니다. 들어가며 별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1장. 돈을 부르는 절대 성공 법칙. 즐거워야 성공한다. 힘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똑바로 서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 태어났다. 고생이 도무지 끝나지 않는다면, 격려하면 힘든 일이 사라진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매력이 매력을 부른다. 멋진 남자가 되는 법,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법. 2장. 성공을 부르는 절대 성공 법칙. 길에서 본 개똥은 잊어라. 신이 낸 시험에 합격하는 법. 당신에겐 파동을 바꿀 능력이 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슨 색깔이든 보석이다. 이제는 200살이다. 수박을 짜면 수박즙이 나온다. 내가 곧 태양이다. 3장. 부자가 되는 절대 성공 법칙. 불황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즐겨야 성공한다. 칭찬이 행복을 부른다. 믿어주면 성장한다. 진심 없는 칭찬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세금을 낼 때는 즐겁게 게임처럼. 연호의 삶을 즐겨라. 부자에게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 겨울을 미리 대비하려면. 4장. 풍요를 부르는 절대 성공 법칙. 우주의 법칙은 언제나 옳다. 기다림이 매력을 만든다. 분주함이 손님을 부른다. 지혜가 있어야 돈을 번다.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세다. 말미잘과 다랑어의 행복. 삶은 언제나 고마운 것이다. 당신의 욕망이 성공을 이끈다. 5장. 운이 좋아지는 절대 성공 법칙. 인생이라는 시합에서 메달 2개를 따려면 시기와 질투는 신이 준 선물.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마라. 당신의 마음이 에너지로 넘칠 때 운 좋은 사람을 알아채는 법.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일만 생긴다. 지는 사람이 유리하다. 6장. 즐겁게 돈을 버는 절대 성공 법칙.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가 오면 잠잘 때 비로소 지혜가 솟아난다. 돈은 신의 선물이다. 사랑을 나눠야 성공한다. 마음을 주인공으로 삼아라. 언제든 처음으로 돌아가라. 마치며 오늘도 즐기며 사장 노릇을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단언컨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죽도록 고생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흉내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의 고생담을 읽고 똑같이 따라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즐겁게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성공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행을 안겨줄 거라 생각한 일이 오히려 행운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힘든 일이란 건 우리 삶에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에 사는 가마타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마타 씨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제법 큰 상점의 주인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언제나 바쁘게 일하지요. 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매번 노느라 바빴습니다. 파도 타기에 열중하는 동생을 보며 가마타 씨는 생각했지요. 저렇게 한심한 녀석이 내 동생이라니. 가마타 씨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동생과 말다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물었지요. 가마타 씨, 한번 생각해 봐요. 동생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힘든가요? 그때 가마타 씨의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 그러네. 동생이 바닷가에서 노닥거린다고 해서 그 녀석이 힘들 건 없고, 그렇다고 내가 딱히 힘든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얼마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상점 일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 현실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영혼이 만들어낸 파동 때문입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유를 갖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성공한 것은 바로 이런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버릇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값비싼 시계처럼 매우 세심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정밀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니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는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에 따라 별이 탄생하고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이 존재를 우주의 힘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창조한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신은 인간을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끝없이 베풀 뿐이지요. 즉, 우리가 힘들어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닥친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지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돕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계속 애쓰는데도 힘든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지금 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은 계속 우리를 지켜봅니다.
정답을 맞힌 사람은 보상으로 영혼을 한 단계 높여주고 답을 못 찾은 사람에게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그게 바로 우주의 섭리입니다. 때때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완벽합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히 멋집니다. 소나무는 언제나 소나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 커다란 거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숙한 사람 또한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단지 지금은 영혼이 덜 자란 상태일 뿐이지요. 그러니 누구든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게 여기며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얼마를 가졌든 그게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10만 원을 받았을 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3만 원을 저금합니다. 이런 사람은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저금하고 10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을 저금합니다. 점점 가진 돈이 많아지지요. 자신에 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완벽하다 여기는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향하게 마련입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길가에 있는 개똥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행 내내 그 개똥만 생각한다면 과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까 봤던 개똥이 무슨 색이고 어떤 모양이며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일일이 이야기한다고 듣는 사람이 즐거워할까요?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여행지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그 고장에 사는 따스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공원에도 쓰레기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눈을 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한다면 내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나쁜 일에서 눈을 떼고 즐거운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한결 나아집니다. 자꾸만 초조해야 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도 초조하게 만듭니다. 겁이 많아서 자꾸만 움찔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도 움찔하게 만들지요. 이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늘 고생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쉽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길가에서 발견한 개똥은 얼른 잊으세요. 병이 있는 사람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 항상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중요합니다. 난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불행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랍니다. 처음에 가난한 마음을 심으면 계속 가난한 마음이, 비뚤어진 근성을 심으면 계속 비뚤어진 근성이 자라나지요. 따라서 자신을 불완전하게 여기는 생각을 절대 심어서도 길러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는 나무로 혹은 가축으로 곤충으로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의 몸을 빌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신은 언제나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물려받거나 출세를 하곤 하지요. 그럴 때 당신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잘 되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신이 낸 시험에 합격합니다.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지요.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까지 빼앗깁니다. 내가 지닌 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꾸만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파동이 주변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파동을 바꿀 능력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파동을 풍요롭게 만들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은 영화 감독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맡은 배역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신이 이렇게 요구한다면 불평 없이 그 역할을 해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배역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말이지요.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하면 한두 마디 정도 대사를 할 기회가 옵니다. 더욱 열심히 하다 보면 그보다 좋은 역할도 맡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역할에 불만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착취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솔직한 자세로 진지하게 노력할 때 비로소 실력이 자랍니다. 마음을 열고 신이 주신 내 역할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마침내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모든 보석은 자신만의 광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노란 보석을 좋아하지 않지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다그치며 붉은 보석에 노란색을 섞으려고 든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우주의 섭리에 반하는 일을 할 때 무리가 생기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게 호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건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나를 바꾸던가 아니면 상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 절대 애쓰지 마세요. 노란 보석은 노랗게 빛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바꾸려 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지닌 보석의 색깔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200살까지 살 것이라고요. 나는 눈앞에서 인간의 수명이 50년에서 100년으로 늘어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100년이 200년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그러다가 100살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이득이니까요. 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보다는 나처럼 100년은 더 남았다며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즐거운 인생을 엮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 50년이 상식이었을 무렵에도 인생 100년을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의 비웃음도 많이 샀지요.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껏 건강한 노년을 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상식은 그저 상식일 뿐입니다. 오늘의 상식이 내일도 통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원망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세요. 앞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긍정적인 마음조차 갖지 않는다면 등불 하나 없이 밤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말을 바꾸고 운세도 바꿉니다. 말이란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입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파동 그 자체이며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알고 보면 나 자신이지요. 심술궂은 사람은 늘 심술궂은 말만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늘 질투에 가득 찬 말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만 긍정적이면 됩니다.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릴 정도라면 대단한 긍정론자는 아닙니다. 아무리 자갈 속에 섞여 있어도 보석은 빛을 발합니다. 주변이 보석으로 가득 차야 자신이 비로소 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빛날 수 없습니다. 나만이 지닌 개성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임하는 자세입니다. 힘들다고 느낄 때는 절대 재미있는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즐기면서 일해야 성공이 시작됩니다. 누구나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마주 앉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간단한 일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상대의 장점보다는 결점을 찾아내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일을 찾아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당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조금의 정성만 있으면 상대를 칭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얼굴색이 아주 좋은걸? 머리카락에서 윤기가 흐르는 게 참 보기 좋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만으로 상대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신은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남들을 칭찬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립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세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는 한결같습니다. 야단만 치는 사장을 위해 마음을 다할 사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나와 상대가 함께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일도, 회사 경영도 무조건 간단한 게 좋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정하는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만큼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이 할 일은 강요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윗사람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쇼핑을 즐기지만 강매는 질색합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고 명령받는 걸 싫어하지요. 그러니 직원들에게도 강요하지 마세요. 직접 규칙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지키도록 믿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윗사람 노릇을 한답시고 직원에게 화를 내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칭찬은 듣는 이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격려의 말을 멈추지 마세요. 칭찬과 믿음은 성장의 열쇠입니다. 사원들이 좋아하는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며 모두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는 절대 망하면 안 돼. 누구나 이렇게 말하는 회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은
언제나 산악인으로 북적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영광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는 바위 덩어리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정상에 올라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단계를 올라설 때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특히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한계를 넘어설 때 느끼는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우리에게는 향상의 기쁨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한계라고 생각했던 선을 넘어서는 즐거움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요. 나는 언제나 스스로를 넘어서기 위해 일을 합니다. 하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나면 또 다른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지지요. 기억해두면 좋은 우주의 법칙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란 서두르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걸어서 며칠을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고속열차 덕분에 2시간 정도면 웬만한 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서둘러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시간도 대단한데 30분 만에 갈 방법을 궁리하고 있으니까요. 어디든 순식간에 도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그것을 따를 때 성공을 향해 손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굳이 거스르려 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쉬운 성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손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 달랑 쿠키 2개만 사들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는 사람은 분명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쿠키가 2달은 기다려야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분명 받는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은 물건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자주 매진됩니다. 손님들은 어쩔 수 없이 한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평하는 손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기다리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에는 여러 가지 생약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런 성분은 모두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기회가 1년에 한 번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정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을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장사를 하면 절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제품을 사기 위해 기다린 고객들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 말들이 오히려 큰 광고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기 위해 한참 기다려야 했어.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제품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다 보면 신이 반드시 선물을 줍니다. 망하는 상점은 3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3대 낭비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창고에 쌓인 재고, 놀고 있는 직원, 넓은 매장입니다. 고객은 한가해 보이는 매장에서는 절대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줄을 서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에 굳이 찾아가는 걸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4명이 할 일을 5명이 나누어 하면 능률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일을 나누면 각자 할 일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저절로 한가해져서 다른 직원에게 말을 걸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게 되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 심란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차라리 4명이 할 일을 3명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 선택도 몹시 중요합니다. 땅값이 싼 지역의 점포는 괜스레 내부가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많아도 매장이 한산하게 느껴집니다. 저절로 한가한 파동이 나오게 되지요. 넓어서 손님이 드문드문 앉아있는 가게보다는 좁아서 몇 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게가 인기가 많은 법입니다. 서서 기다리는 손님에게 미안한 마음에 갑작스레 가게를 2배로 넓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는 서 있지 않아도 되니 손님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두 착각입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가게는 한산한 느낌이 들어서 매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매장이든 늘 분주해 보여야 합니다. 한가해 보이는 곳에는 손님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자리가 10개밖에 없는데 손님이 계속 줄을 서면 한 자리 정도만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11자리로 장사를 하다가 여전히 손님이 줄을 서면 또 한 자리를 늘립니다. 이렇게 한 자리씩 늘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장사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찔끔찔끔 자리를 늘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고치는 김에 확 늘리는 게 좋지요. 이런 생각이 장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꺼번에 늘린 공간이 한가한 파동을 만들어내어 손님을 내쫓으니까요. 장사하는 곳은 분주해야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곳에 손님은 줄을 서고 싶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보다는 마음의 허전한 부분을 채워주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채워주는 제품이란 어떤 것일까요? 비싸고 품질이 대단히 높은 상품, 또는 비싸지는 않지만 자주 품절되어 기다려야만 살 수 있는 상품, 이 2가지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일러둘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채워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아이디어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전용 제품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제품을 만들 때 물론 고양이나 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고양이가 쓸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걸 정작 구매하는 건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위한 샴푸를 만들 때도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지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온 힘을 다해 지혜를 짜낸 사람은 300만 원을 가지고 3천만 원을 벌 방법을 찾아냅니다. 지혜를 짜내지 못한 사람은 10억 원을 들고 있어도 결국 본전도 찾지 못하지요. 이는 매우 간단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지혜를 짜내지 못한다면 땀이라도 짜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기업이 벌이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지혜를 짜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데는 소극적이 됩니다. 덩치가 커지면 모험심은 쪼그라들고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지혜를 짜내서 상식을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 자신이 있다면 대기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지혜를 짜낼 생각은 고사하고 땀조차 흘리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봐줘서는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열심히 일하는 다른 직원들까지 맥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쫓아내는 게 좋습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성적이 나쁜 사람은 좀처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웬일인지 여기저기 돈 쓸 생각만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찌된 일인지 돈을 벌 생각만 합니다. 성적이 나쁜 사람과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하든 되는 일이 없다고 여깁니다. 말미잘은 처음부터 말미잘로 태어납니다. 당연히 다랑어는 다랑어로 태어나지요. 그런데 다랑어는 시속 60km 이하로 헤엄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다랑어에게 말미잘처럼 천천히 헤엄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미잘은 말미잘대로 행복하고 다랑어는 다랑어대로 행복합니다. 불행은 오히려 이 모습을 억지로 바꾸게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말미잘에게 다랑어처럼 빨리 헤엄치라고 하니까 불행하고 다랑어에게 말미잘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말미잘은 바위에 몸을 붙이고 물결에 흔들리면서 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다랑어는 열심히 헤엄치며 바다 곳곳을 누비는 것이 자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행복이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사람들은 사는 형태대로 얼마든지 각자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행복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모를 욕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첫걸음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되었지. 참 감사한 일이야. 큰 은혜로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으니 그 다음은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도리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은 덕분에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고 꽃이 핀 들판에 앉아 멍하니 구름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치 한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욕하느라 바쁜 사람은 고마움을 제대로 느낄 만한 감성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 덕분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내내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회사나 사장을 욕하는 일을 멈추세요. 내가 사는 나라가 싫다면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욕만 해서는 무엇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세상을 욕하거나 남을 헐뜯지 않고 할 일을 스스로 찾아 나선다면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하는 바를 실천해 나간다면 그게 어떤 모습이든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답니다. 인간에게 욕망을 준 것은 바로 신입니다. 신은 절대 틀리는 법이 없기에 인간이 욕망을 갖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절대 욕망을 가져서는 안 돼. 흔히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욕망과 욕심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과 문화는 모두 인간의 욕망이 있었기에 탄생한 것입니다.
욕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욕망이 있어서 일어나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영혼의 단계를 높이는 일도 불가능해지지요. 그렇게 되면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간은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의 뜻이며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지요. 인생에서 성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돈과 행복이지요. 돈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행복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목에서 동시에 금메달을 딸 수는 없을까요? 내가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회사도 즐겁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건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데 항상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남다르게 행동하는 건 좋지 않아요. 모난돌이 정맞는 법이니까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사람은 원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버릇으로 여길 때 정신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풍요가 모두 내 것이 됩니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입버릇으로 삼으세요. 그런 뒤 목표를 정해 행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운 비행기는 이륙하기 직전에 공기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공기 저항을 받으면 오히려 엔진의 출력을 높여 그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앞으로 당신이 뭔가를 해내려 할 때 숙명처럼 주변의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나쁜 기운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몸에 에너지가 생기듯이 마음에도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에너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에게 그럴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끌려와 당신의 에너지가 되어주지요. 이러한 끌어당김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더울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더워서 못 살겠네.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날씨는 덥지만 기운이 나는걸.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황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난 불황에 강한 사람이야.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되었어. 힘을 내어 긍정적으로 외쳐보세요. 긍정적인 말로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하세요. 이것을 해내는 사람이 성공의 기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이 존재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 얼굴, 발을 보는 겁니다. 머리는 하늘에 해당합니다. 얼굴은 사람에 해당하고 발은 땅을 가리키지요. 사람을 만나면 일단 이 세 가지를 살피세요.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면 하늘의 보살핌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세상의 보살핌이, 신발이 깔끔한 사람은 조상의 보살핌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작은 사업체를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지나며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회사가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와 맞지 않는 직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잘못을 지적하고 고칠 점을 말해주겠지요.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직원을 내보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험은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지요. 그는 사장이 해고할 수 있을지 시험하기 위해 신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해고당할 때까지 계속 나쁜 행동을 반복합니다. 아무리 배려해도 절대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일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그 직원을 괴롭히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서로 힘들 뿐이지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원은 해고하는 게 답입니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초창기에 함께했던 직원은 한두 명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현재보다 한 수준 아래였던 시절에 회사가 만들어낸 파동을 따라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가 급성장하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남은 한두 명은 사장이 발산하는 파동에 필사적으로 맞춰가며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일단 회사가 성장하면 기존 사원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사장 주변에 모여듭니다. 발전한 회사가 만들어낸 파동이 우수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자신을 따랐다고 해서 남은 사람을 반드시 승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틸 능력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짐을 지우면 그대로 주저앉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별에는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노래가 있다. 이 넓은 우주의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별은 없을 것이다. 이 별이 바로 천국이다. 이 별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사랑하는 이곳 지구별이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곳으로 남아있기를. 지금까지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언제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수준의 긍정 마인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 마인드는 말로 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것이 여기저기 얽매인 것이 참 많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삶은 각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가 남의 삶을 대신 살 수도 없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거나 충고하거나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이고 책임도 각자에게 돌아갑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속담이 있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속담입니다. 속담이 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물론 자기 자신의 정신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떳떳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외로 해야겠지요. 2500년 전부터 붓다는 삶이 고통의 바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붓다가 삶은 고해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매우 유명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멈춥니다. 그러니까 삶은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붓다가 정말로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은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며 누구나 그 방법을 통해서 고통스럽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이 후반부의 붓다의 해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붓다처럼 신적인 존재 혹은 위대한 성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부하죠.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은 그리 바뀐 것 같지 않더라도 내면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사이토 히토리가 제시한 방법도 그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 삶을 일부러 괴롭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일부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동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서면 삶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토록 갈구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삶의 성적표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습니다. 시대적인 환경과 개인적인 여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은 이 세상과 나의 삶을 훨씬 더 흥미롭고 보람차게 만들어주기 위한 인생의 기본값, 디폴트 값입니다. 포커 게임을 하거나 명절에 고스톱을 칠 때 우리 모두는 타짜를 만난 것이 아니라면 무작위로 주어진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도 누구는 돈을 잘 따고 누구는 잃기만 하지요. 때론 고스톱에서 내가 5광을 하고 피박에 광박까지 씌우고 쓰리고를 외쳤다 하더라도 화가 난 가족 누군가가 갑자기 담요를 뒤엎어버려서 그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정된 미래가 없다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우주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아있기만 한다면 언제든 새 출발이 가능하고 지금까지의 관성적이고 습관적인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우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라도 더 나은 자기 자신과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인생이 어마어마한 기회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혹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몸이나 두뇌의 장애로 인해 평생 보통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죽여야 한다고 믿었던 미치광이들도 역사적으로 분명 존재했지만 오늘날 지금의 세상은 그런 분들도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삶의 매력은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욕심을 부려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삶의 낭비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부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10끼, 100끼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전 세계 곳곳에 동시에 가서 여행을 하거나 놀 수도 없지요. 한 사람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채로운 우주에서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제한 요소, 일종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핍과 제한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만만 커지고 불행해집니다. 만족과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그 안에 내재된 결핍과 제한입니다. 옛날 중국 황제들은 천하의 진미를 다 먹어보았다고 하지요. 그 끝은 어땠을까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고기를 먹고 싶어 하지요. 조금 투박하게 설명하자면 한 인간에게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인 결과 그 사람은 늘 맛없는 음식만 먹게 되고
식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이고 작고 사소한 것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습관은 최고의 행복 습관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느 분은 무언가를 먹기만 하면 꼭 투덜대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든 아무리 유명한 맛집에 가든 끝에 가서는 꼭 이런저런 불만을 늘어놓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죠. 그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즐거워할 줄 모르는 마음씀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요. 항상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그냥 현재에 머물기 때문에 발전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되기에 창조성을 발휘하기 쉽고 더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저도 날마다 습관처럼 애쓰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과 불만을 흘려버리는 일입니다. 마음에서, 표정에서, 말과 생각과 느낌 등 나의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요소나 불만스러운 요소가 잠깐 떠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붙잡고 매달리지는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에도 무척 짧습니다. 그러지 못한 시간은 낭비된 삶이 아닐까 싶네요.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매 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가뿐해지고 행복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12일 강남역 인근에서 제4회 책임심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공부한 명상과 마음경영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와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